평화공감입니다. 김종대 전 국회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본 자위대가 해상 자위대 창설 70주년 관함식이라는 게 이제 육군의 열병식 같은 걸 멋있게 하는 거죠. 배도 이렇게 네, 사열 행사죠. 사열 행사. 네. 관함식에 대한민국 해군을 초대했고, 네. 근데 이게 왜 쟁점이 되는 거죠? 한동안 안 했어요. 일본이요? 아니 우리가. 그리고 피차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2019년에 그 초계기 갈등으로 네. 우리 해군 초청을 일본이 안 했습니다. 네. 매년 하는 행사에 우리가 초청 안 받은 거예요. 네. 그때 초계기 갈등이라는 건 뭐 언론에 많이 나왔으니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구축함과 일본 초계기가 동해상에서 대치하다가 울산, 제주도, 이어도에서 차례로 4번이나 대치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가 지금도 다시 불거져 나온 건데 그 이후로 초청을 안 했고 또 우리가 제주도에서 개최하는 관함식에 일본을 초청해야 되는데 네. 그 일본이 그 군함에 게시하는 군기 그게 뭐 우길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해군기, 예, 우길승천기. 우길승천기라고 그러는데 네. 이게 그 과거 일본 제국주의 시절에 그 이어져 오던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그 일본의 군기란 말입니다. 네. 그러면 군대가 해산되고 자위대로 됐으면은 그 군기 내리고 그냥 국기만 달든지 그러니까요. 뭐 이랬으면은 아무 일이 없었는데 네. 요 깃발을 굳이 고집하니까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제주 관함식에 일본 함정이 못 오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네. 고로 관함식에서 양국 간 교류가 없었던 것인데 그러니까 관함식에 못 오는 게 일장기를 달고 오면 되는데 네. 일본 해군은 그럴 생각이 없다. 우리는 우길기 달고 가겠다. 그렇죠. 그래서 못 내린다. 네. 군기를 어떻게 내리냐. 이거 아주 완고해요. 그렇습니까? 죽어도 안 내려요. 아니, 죽으면야 내리겠죠. 뭐. 아니 뭐 네. 그럴 일도 네네. 없겠지만은 아주 고집불통입니다. 이거.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일본이 2차 대전에 패하고 예. 그다음에 국가 기능이 정지됐다가 이제 네. 평화헌법에 따라서 새로운 일본이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왜 우길기를 고집하죠, 해군은?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보면은 그때 그 우리가 일본이 과거 청산에 미흡하고 그냥 소홀히 넘어갔던 것이 네. 이제 와서 일본이 보통 국가로 이렇게 도약하려는 시점에서 그 잔재가 남아 있는 게 뒤늦게 문제가 된 것인데 네. 과거에야 일본이 전수방위만 하고 자기네 영근해만 지키지 과거에는 그렇게 무력을 해외로 과시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뭐 경항공모함에다가 뭐 이지스 구축함에다가 해상 초계기에다가 동아시아 최대 해상 세력으로 성장해 버린 거예요, 이게. 네. 그래 되니까 곳곳에 그 우길기가 이제 나부끼게 생긴 겁니다. 동아시아 전역에서. 동아시아 최대입니까? 해군 네. 역량이요? 우리 해상 초계기 이제 9대인가 그러는데 일본에 70개. 아이고. 경항공모는 벌써 2대가 개조돼가지고 네. 예, 지금 뭐 이미 임무 투입이 가능한 상황이고 우리는 경항공모함은 없죠. 예, 적어도 해상 전력에 관한 한은 이제 어떤 중국과 지역 패권을 경쟁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이 저는 일본이라고 봅니다. 중국하고 일본은 어떻습니까? 해군 중국이야 전력이. 이제 그 점점 규모가 커지고 해서 일본을 추월해가지고 네네. 현재 3번째 항공모함까지 제조하고 있으니까 네. 이제 중국의 해상 투사력이 더 확장되고 더 성장세가 뛰어나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자 일본이 최근에 그 방위비를 GDP 2%로 증액, 그러니까 2배로 증액하면 100조예요. 네. 방위비를 100조 쓴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저기 최근 발표된 게 중거리 순항 미사일, 공격 미사일이거든요. 이거 1000발을 갖겠다는 거거든요. 아이고. 네. 이렇게 되니까 거기에다 일본 방위백서가 2018년부터 주된 위협을 중국으로 했어요. 네. 그러니까 주적이 중국이라고 아예 문서상 표기를 해버렸다고요. 그리고 저기 일본이 이제 센카쿠 열도 중국명 다오디다오에서 영토 분쟁을 겪으니까 섬에다가 상륙 부대를 주둔시키겠다는 거거든요, 앞으로. 네. 이런 식의 어떤 변화가 나타나서 보니 이제 그야말로 어떤 레지널 헤게몬, 즉 지역 패권자 또는 지역의 균형자로 일본이 지금 도약할 판입니다. 그러면 김 의원님 보시기에 그 센카쿠 열도, 중국명 다오이다오 이런 영토 분쟁은 굉장히 휘발성이 높아서 이를테면 뭐 국민들의 표를 받아오기 좋다든지 국내 정치에 활용되는 측면이 크다.
이런 건 이해되는데 실제로 지정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까? 아니, 그럼요. 우선 국내 정치적으로 일본 정치인들 말이 네. 이런 영토 분쟁이라든가 뭐 야스쿠니 신사 참배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면 표가 들어오는 게 보인대. 아, 네. 예, 지지표가 소리가 올라가는 게 들리는군요. 네, 지지율이 표들은. 쑥쑥 올라가는 게 네네. 눈에 밴다는 거예요. 네. 안 하고 못 빼게요. 거기에다가 저기 그 일본이 그 주변국하고 전부 영토 분쟁을 하고 있어요. 러시아. 러시아는 그 북방 대한민국, 열도, 그렇죠. 쿠릴 열도라고 네. 하죠. 우리나라하고는 독도, 네. 일본하고는 다오디디아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인근에 가까운 나라하고 전부 영토 분쟁을 한다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강대국 정치에 뛰어들었다. 즉 네. 중국을 주된적으로 하면서 미일 동맹을 강화한다는 거는 이제 중경 군사 강국으로서 일본이 강대국 정치에 명함을 내민다는 얘기인데, 그러니 평화헌법이 얼마나 그 가시 같겠습니까? 이거 빨리 치워버려야지. 네, 그걸 오랫동안 꿈꿨던 사람이 얼마 전에 돌아간 아베 신조 전 총리 같은 사람이었겠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일본에서 열리는 관함식 네, 여기에 있는 일본 해군은 다 우길기를 달고 있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민국 해군이 간다는 거죠. 결정이 네. 났습니까? 아니 검토 중인데 아, 오랜만에 초청이 왔고 네. 또 정부에서도 검토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아무래도 전향적으로 좀 참가 쪽으로 결정을 하려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입니다. 현재로서는. 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뭐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해서 워낙 그 강한 의지를 표방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좋은 기회로 볼 가능성이 있죠. 윤석열 정부는 또는 윤석열 대통령은 네. 왜 이렇게 한일 관계에 대해서 적극적이죠? 말도 일단 굉장히 적극적이고요. 네. 근데 행동도 그렇고요. 대통령실의 그 안보실의 주된 멤버들이 네.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지소미아라고 알려진 네. 한일 정보보호 협정을 체결한 주역이 있고 또 한미일 동맹이라든가 한일 간의 어떤 군사적인 협력 이게 거의 신념화된 아주 그 저 단일 집단으로 형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아, 김태효 씨 같은 분들이 그렇죠. 그분은 아예 논문에서 자위대가 한반도의 전쟁 억지력에 도움이 된다고 대놓고 써버리는 분이니까 이분들은. 네.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 취임사 때부터 지금 8.15 경축사에 이르기까지 일본과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이웃으로서 관계를 개선하겠다 이랬는데 그 말을 수도 없이 했는데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한일 정상회담 얘기한 지가 언제입니까 지금. 나토 정상회담 가서 3자 회담하고 네. 양자 정상회담 하자고 그때도 그랬는데 거절당했고 그럴 때 저 대통령실이 뭐라 그랬습니까? 일본이 7월에 참의원 선거가 있어서 국내 여론 보느라고 안 되는 모양인데 그 선거만 끝나면 이제 될 거라는 일본이 대화의장으로 나올 거라 그랬는데 지금 8월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아직도 안 돼요. 일본에서는 지금 저기 윤석열 대통령이 과속하고 있는 거를 면밀하게 관찰하면서 네. 이것저것 주문을 합니다. 이거 해결해와 저거 해결해와. 그러니까 외교라는 게 일종의 음. 밀당 같은 거잖아요. 저쪽 상대가 음, 우리를 향해서 굉장히 달려오면 지금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속해서 오면 네. 저도 몸을 좀 사리면서 몸값을 올리고 그다음에 이런저런 요구도 더 하고 이거 한번 해봐 저거 한번 해봐 뭐 진정성을 보여봐 이럴 것 같은데 지금 모습이 약간 그래 보여요. 우리가 왜 그렇죠? 일본을 향해서 이렇게까지 그런데 적극적이어야 하나? 그 산케이 신문 같은 경우는 아예 한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때 그 일본을 견제하던 정책 같은 거 다 사죄하고 반성하고 오라고 아예 대놓고 주문하고 있고. 그건 극우 매체니까 그렇다 치고요. 아니 뭐 극우 네. 매체 아닌 요미우리 같은 경우도 네. 한국 대통령이 참 일본에 대해서 고무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지지율이 너무 낮아서 아이고 그 참. 저기 네. 괜히 협력했다가 예. 과거에 한일 위안부 합의 뒤집힌 것처럼 국민이 뒤집어 버리면 어떡하냐 이러면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서는 인기가 좋아요. 네. 그 두 가지 이유라는 거예요. 그 오야봉 기질 아이고. 네. 하고 저 김건희 여사의 그 탤런트. 아이고. 이 두 가지가 일본 문화에는 딱 구미에 맞는다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인기가 좋은데 그런데 지지율이 너무 낮다. 이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제가 듣기로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든 그렇지 않든 약간 모욕적으로 들리네요. 굉장히 기분 나쁘죠. 네. 그러면 뭐 기시다 정권 지지율이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나 제가 보기에는 별 차이도 없는데 거기는 지금 저 아베 국장 그다음에 저 통일교 스캔들 네. 이걸로 해가지고 저기 폭포수처럼 지지율이 떨어졌습니다. 그야말로 날개 없이 추락해가지고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비슷해요. 30%대 초반. 네. 그러니까 남의 지지율 걱정하고 계실 입장이 아니잖아. 그쪽도. 피차 일반인데. 그러면 우리도 네. 지금 저 지지율이 나오던 기시다 정권하고 왜 협력하냐고. 네. 그러면 일본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냐고. 그러니까 왜 그러죠? 왜 윤석열 대통령은 또 윤석열 대통령실은 한국의 외교부는 네. 그런 모욕적인 얘기 평가까지 들으면서도 적극적으로 자꾸 달려가려고. 얻어맞으면서 정책협의단 또 보낸다는 거예요. 네. 또 한일 정상회담이. 그러니까 이게 벌써 몇 달째 반복되고 있는데 이건 신념입니다. 아, 신념이요. 예, 이건 신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제는 자유세계 이 자유라는 말 속에는 그 자유를 신봉하는 나라들의 그 세계 시민의 단결, 국제적 연대, 한미일 삼각 군사 협력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지정학의 어떤 그 위기를 돌파하는. 말하자면 한국이 이런 어떤 그 군사 협력 또는 준 군사 동맹에 있어 가지고 주축 국가로 이 기회에 올라서야 된다. 이런 어떤 그 신냉전적 프레임이 신념화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신념화되어 있다. 네. 예. 그러니까 이것은 그 하나의 어떤 전술적인 상황 관리 차원에서 나오는 대일 관계 개선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 정부에서 반드시 달성해야 될 하나의 신념이자 가치라는 거예요. 괜히 자유 많이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거 저기 또 하나는 예. 이런 건 어떠세요? 윤석열 대통령 부친이 문부성 장학생으로 제일 처음 갔던 분이고 또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뭐 일본 풍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데 익숙했던 것도 영향을 미칠까요? 글쎄 그런 감성적 코드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네네, 이야기하기는 참 분석 대상이 곤란합니다만 아니시니까. 일단은 지금의 그 한일 관계 개선이 나오고 있는 거는 감성과 문화라는 걸림돌에도 불구하고 네. 지정학적 맥락에서 일단 전개되고 있어요. 지정학의 맥락. 네. 우리의 적은 누구인가? 결국은 북중러라는 것이죠. 중국하고 저 탈중국화 얘기가 괜히 나왔겠습니까? 이게 다 맞물려 돌아가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우리의 적이 만약 일본처럼 우리가 주적을 중국으로 삼는다 쳐요. 북한은 뭐 저 약소국이라고 뭐 넘어간다 하더라도 근데 중국에 팔아먹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리고 우리가 중국 관광지부터 해가지고 교류 한중 교류가 내일이면 30주년인데 30년 네. 동안 중국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국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한일 군사 협력이라고 할 때 사람들은 뭐 훈련 정도 같이 하는 거겠지 이래 생각하지만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네. 첫째는 정책의 협력입니다. 우리 공동의 적은 누구인가? 이런 것들이 정책의 협력이에요. 우리 공동의 적, 그렇죠. 군사 공동의 훈련을 이, 하려면 누가 어떻게 한다는 걸 전제로 해서 그렇죠. 움직여야죠. 뭔가 상대 그렇죠. 우리 같이 대비하자. 네. 예, 이런 거기 때문에 이건 정책의 차원인데 이 부분에서 협력이 어렵습니다. 왜냐? 일본은 중국을 주적으로 설정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북한이잖아요. 네. 예, 이런 면에서 일단 정책의 상호 운영성이 없다. 둘째 기술적 차원인데 이건 군사 훈련을 같이 하고 시스템을 동일하게 맞춰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사일 방어라든가 군사정보 교류 협정 이런 게 일부 추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가 문화와 교류의 협력입니다. 네. 그러려면 과거사를 빨리 묻어버려야 돼요. 예를 들어 징용 노동자 문제, 위안부 문제, 네,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났든 이런 어떤 그 네. 과거사 문제의 걸림돌을 분리시켜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미일 안보 협력과 역사 문제는 상호 분리한다. 역사 문제는 역사 문제대로 가더라도 우리 할 거는 다 협력한다. 이렇게 그 투트랙으로 분리시키는 정책, 이게 윤석열 정부의 앞으로 대일 정책의 핵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일부 우리가 낮은 차원에서 일본하고 군사 기술적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지소미아 즉 네.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되는데 이거 갖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한일 군수지원협정도 조만간에 체결하자고 할 가능성이 높고 그건 한국 정부가 먼저 일본에게요. 아니 뭐 그거는 미국이라는 존재를 네네. 내세워서도 할 수 있고 네. 원래 하려고 이명박 정부 때 했던 거예요. 그런 문제라든지 또는 그 한일 초계기 갈등에서 비롯된 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먼저 당시에 어떤 그 불편했던 그 한일 간의 진실 게임에 대해 가지고 양보하는 자세를 취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예상이 되는 거죠. 그 신호가 나타난 게 우리 관계토 대항함이 잘못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아직 진상 규명이 안 돼 있는데 네. 이런 각자의 주장은 있잖아요.
있죠. 네네. 당연하죠. 이건 대한민국의 입장에 있는 일본이 그 거고. 우리 함정에 저공 비행으로 접근해서 터진 일이에요. 또 하나는 대한민국이 공동조사도 하자 이런 얘기도 했었죠. 했죠. 그런데 네. 일본의 요구사항이 공동조사 좋다. 그러면 한국군 해군이 쓰는 모든 주파수와 그 레이더의 전파의 재원을 다 내놔라. 아이, 그건 우리 전혀 보고 별개의 완전히 문제죠. 홀딱 벗어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마치 일본이 검사가 피의자 조사하듯이 하겠다는 네, 거예요. 네. 네. 압수수색 영장이라도 들고 온 것처럼. 네. 압수수색 영장처럼. 네. 그런데 일본 자기네 초계기에 그 우리 레이더파를 검출한 그 자기네 주파수는 공개 안 하겠다는 겁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열 받을만 하잖아요. 이게 열 받을만 해서 결국은 화상회의를 통해서 안 돼가지고 결렬이 됐던 건데 최근에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그 대화가 다시 시작된 거예요. 그건 상당히 걱정되는데요. 김종대 의원님 모시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벌써 끝날 시간이 돼가지고요. 맨날 뭔 얘기하면 그러니까요. 끝난다고. 자주 모셔야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